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5강입니다.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수령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업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목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개 수입을 목표로 하여서 중개업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받는 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 수령 요령을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수령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8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일 계산하기 좋겠죠. 예를 들어서 9억 이하 주택 매매는 0.5%, 또 6억 이하 주택 전세는 0.4%,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과 시비를 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딱 찍혀 나오고 그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니까요. 만약에 깎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깎을 수 있겠지만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협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택매매 9억 이상, 주택 전세 6억 이상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나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손님들이 깎으니까 0.9%로 그냥 정해놓고 나중에 잔금 때 가서 협상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더 먼저 챙기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는 습관은 버려야 될 시기입니다. 때문에 계약 전이나 늦어도 계약 시에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수수료 요율을 계약서 특약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고 그 옆에 본인의 사인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50만 넘어도 자꾸 잊어먹는 건망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혹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요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 중개 수수료에서 컨설팅 요금을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분양권에서도 받고 또 토지, 상가, 건물 이런 거 하면 컨설팅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설팅 요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0.9%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3%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거겠죠. 많은 자료도 만들어주고 현지 조사도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분석, 상권 분석, 투자 분석, 권리 분석, 세무 분석, 이런 다양한 자료를 두껍게 만들어서 주면 나중에 그 컨설팅 비용을 받은 데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설령 판사 앞에 가더라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판사까지 가면은 수수료가 컨설팅 용역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중개 의뢰인이 너무 비싸게 줬다라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한쪽에서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될 경우입니다. 물건이 귀할 때겠죠. 사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적을 때입니다. 이렇게 물건이 귀하면, 예를 들면 전세가 귀하다, 아니면 토지가 귀하다, 건물이 귀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임대인이 나는 수수료를 못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 중개하는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수수료 안 나오고 한쪽에서는 수수료 나오니까 이걸 합쳐서 중개 수수료를 배분해야 됩니다. 중개업자 간의 신뢰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분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단독 중개했을 때는 한쪽은 안 나오고 한쪽은 나오니까 한쪽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보여줬으나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개업소에 들렸다가 다른 곳에 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 작성은 안 한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받기 힘듭니다. 물론 심증적으로는 괘씸하죠. 괘씸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계약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못 받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겠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재판은 이길 수가 있겠지만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간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을 딴 데로 딴 사람 명의로 해서 받을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못 받는 경우에는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판도 하고 지급명령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중개 의뢰인이 물건 하자나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진행 절차 등을 트집 잡을 경우입니다. 뭐 처음부터 뭐 집을 잘못 샀네, 건물을 잘못 샀네, 건물에 금이 갔네, 상가가 위치가 안 좋네 등등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트집을 잡는다는 거는 그는 뭔가가 있는 거죠. 중개수수료를 안 주겠다는, 아니 중개수수료를 좀 다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얼른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받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덜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받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잘 정리를 해서 또 그 요구 조건을 잘 들어줘서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령 부분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받고 중개수수료의 10%를 받습니다. 간이가세자는 3%를 받습니다. 물론 간이가세자는 3% 받을 수 있지만 거의 안 받죠. 일반 가세자는 10%를 받는데 10%를 다 주나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강북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저가 아파트 있는 데는 일반 과세자가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안 받는데 왜 이 중개업소만 받느냐, 이런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받아서 주는 분위기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수료 받은 데서 부가세를 세무서에다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손님을 괴롭히거나 손님에게 강조하게 되면 지역 여론이 약화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를 경우입니다. 보세요. 0.9% 협의하게 돼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상가나 고가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사전에 협의가 잘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한쪽은 0.9% 받고 한쪽은 0.7% 받는다. 그럼 0.9% 받는,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 0.9% 받고 0.7이면 나도 0.7 줄래요. 왜 나만 0.9 받아요? 이럴 수 있죠. 그래서 0.9%, 0.7% 이렇게 예를 든 거지만, 다르게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은 잔금 전에 오라고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먼저 받고 0.7은, 그리고 끝나고 그 사람 가시라고 그러고,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남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0.9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간에 불만이 있으면 안 되고, 기분 좋게 잔금 치르고 기분 좋게 수수료 주고 또 나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내 수입을 늘리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한번 대박 터뜨려서 내 부자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객들이 불만이 없도록, 중개 의뢰인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면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집 사고 기분 좋게 거래하고, 그리고 나도 수입이 돼서 좋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제가 8가지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는 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